자,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수요일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또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미국 달러 강세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억 3천만 달러 늘어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7월 말 기준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사업 태스크포스장으로 정성택 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인수합병을 모색하는 신사업 TF 수장으로 외부 인재 영입을 발탁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달부터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액을 절반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 7월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자동이체 할인 폭은 최대 500원에 그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 전기요금이 잇따라 오른 데 이어 할인 혜택 폭도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메디톡스의 중국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메디톡스와 체결한 보툴리눔 톡신 사업 협력 관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 중단으로 메디톡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메디톡스는 계약 종료가 확정된 게 아니라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 중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곳은 SK그룹 지주사로 확인됐습니다. 올여름 극장가에 활력을 더할 항공재난영화 비상선언이 오늘 개봉을 앞두고 전날 9시 기준 사전 예매량 2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하루 전 한산 용해 출연의 예매율을 제쳤습니다. 자, 밤사이 미중 갈등은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한국 반도체 어떻게 될까부터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참 난처한 상황이 된 한국.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업황에 주는 타격이 과연 좀 클까요, 대표님? 네, 어저께 밤에 이제 모든 사람이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 10시 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만 시간인지 미국 시간인지 해서 다 10시 반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11시 반쯤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좀 많이 좀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 이 행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치적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옐런 의장에 이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세 번째 그 힘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액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동맹까지 만들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YMTC 등 중국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제안이 시행이 되면 어쨌든 이제 중국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의 파운드리 산업 발전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세 공정이 필요한 장비 자체를 이제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이제 여러 개 기업에 보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하이닉스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는 정치적인 이슈로 기업들에 가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는 항상 있어왔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긴장감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일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반도체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더 하반기 수요 감소 전망까지 하반기에 대한 감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하반기 반도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게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YMTC가 이제 낸드 쪽에서 좀 많은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YMTC 견제 법안이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와 함께 나온 이야기가 이제 칩4 동맹이죠. 대만과 일본과 미국의 한국과 이어지는 이런 반도체 동맹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도 또 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이 이제 텍사스에 250조 규모로 공장을 지을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로 이어질수록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소부장 업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한데 6개월을 선행합니다. 주가가 6개월을 선행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하반기에 갈수록 저점을 높이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진짜 겨울이 오고 있지만 그 겨울이 6개월 주가 선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차를 고려한다면은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나빠질 수 있지만 주가는 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걱정, 우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두 분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반도체보다는 스펙트럼을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삼성전자 M&A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 인수합병을 모색하는 신사업 TF 수장으로 정성택 이라는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향후 삼성 M&A 방향성을 좀 캐치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저는 정성택 부사장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진짜 엘리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신사업 태스크포스 팀 리더로 정성택 부사장을 이제 영입했습니다. 이분 예전에 유명한데 90년도 4년도인가 그때 수능 전국 수석을 했던 분으로 유명하고요. 서울대에 들어갔고 서울대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고요. 이 밖에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을 이제 영입한 것 자체가 M&A를 모색하는 신사업 TF 수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을 발탁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1일 날부터 삼성전자 DX 부분 산하에 신사업 TF 리더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퀄컴 그리고 도이치텔레콤 그리고 맥킨지 등 네임밸류가 높은 IT 기업과 컨설팅 업체들을 많이 거친 어떤 엘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리어 자체가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실리콘밸리에서 IT 벤처 기업인 휴먼베스트를 실제 창업한 경험도 있고요. 다른 스타트업 기업에서 총괄 사장직을 영임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부사장이 이끌게 될 신사업 TF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한종희 삼성전자 부사장 직속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 조직을 삼성전자 대형 M&A를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진행될 대형 M&A 후보군을 물색하는 업무를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M&A 쪽에 좀 더 이제 힘이 가고 속도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 맞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는 기업을 보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좋은 이슈들이 하나하나 좀 보이고 삼성전자 앞으로 방향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투자하시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좀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삼성전자 투자는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삼성의 공장 무인화 선언에 종목에 로봇 붙으면 일제히 급등을 했던 날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M&A 이슈가 대두됐으니 로봇주도 이제 눌림을 줄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M&A 관련해서 좀 찾아볼 만한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비비님? 아마 올해 초에도 기억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빅딜을 나선다, 하만 이후에 빅딜을 나선다라고 하면서 로봇주들 네네.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도 루프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삼성페이를 너무 선보이게 되었고 비브렉스라는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빅스비를 내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M&A를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꾀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M&A 쪽에 이런 부산 영입이 엄청나게 큰 빅딜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었고 NXP도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네덜란드 업체이고 글로벌 빅 M&A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빅에는 국제적 M&A의 승인이 조금 어려워지는 특성상 국제 M&A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 무인 공장을 돌입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업종들이 좀 어제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는 LG라든지 현대차가 이 직전에 로봇 업체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로봇 사업부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로보스타를 인수하게 되면서 로봇 사업 센터를 만들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런 로봇 쪽, 물류 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도 로봇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이런 업체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로봇 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이어갈수록 좀 모양이 나오게 되면서 관심 어린 시선으로 투자가 나설 수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또 하나증권에서 로봇 관련해서 60페이지 가까운 리포트가 나왔는데 최선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었습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예고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면서 호실적을 아직 주가에 반영하지 못한 기업을 찾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기업이 지금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다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고 3분기 맞아요. 이후도 안 좋게 나올 거라 했는데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 중에 최근 1개월간 영업 컨센서스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곳이 SK그룹의 지주사인 SK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살펴보니까 한 달 전 추정치보다 무려 19.5%가 증가했습니다. 1조 5,477억 원 발표가 됐고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5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화물을 늘리면서 화물 수요를 좀 증가시키면서 실적을 굉장히 잘 방어를 해왔는데 이제 견조한 화물 수요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여행 수요 회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도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잠깐 갔다 왔는데 뭐 좌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실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2분기 영업 컨센서스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94.2% 증가한 5,694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개월 전에 추정치보다 10.6%나 상향 조정된 수치고요.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가 급증했지만 여객 매출 증가를 통해서 대부분 만회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 여객 운임과 화물 운임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컨센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뭐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뱅크, 하이브 등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서치해 보시고 오늘 한번 그 실적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병수 PB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 중에 호실적이 기대되고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접근하기에 매력도가 높은 기업 어디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 거고 증권가 추정치라는 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깜짝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자동차나 2차 전지 등 이제 가격 결정력을 지닌 업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걸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면서 이런 가격 결정력을 지닌 업종들은 호실적을 갖게 되고 석유, 화학이라든지 건설처럼 조금 스프레드가 있어가지고 이 가격 결정력이 갖지 못하는 업체들은 좀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철강 등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되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 많이 나오게 되었고 2차 전지 업종도 니켈, 리튬 등 이제 원가 상승을 그대로 판매가에 전가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글로벌 양극재 시장 1위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거의 50% 이상 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 이렇게 이 3고가 나왔을 때 환율 스프레드를 지닌 업체 중에 한번 찾아볼 수 있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한번 살펴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수입 브랜드 수요와 이제 국내 패션 자체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고 판권이 유럽과 북미에 집중되어 있는데 원화 통화 간치 하락에 따라서 이제 원가와 판매가 시점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서 환율이 많이 오르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이번에 만약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보다 더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경에 대해서 조금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 에코프로비엠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꼽아주셨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 여름 설레는 극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1,000만 관객을 노리는 한국 영화들이 한 주 간격으로 지금 연이어서 여름 극장에 등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칸에 다녀온 지금 비상선언이 개봉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마지막 주제로 좀 가벼운 주제인데요. 일단 영화를 최근에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그 인원만 찍었는데 요즘의 영화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스크린X라든지 4DX 맥스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극장 관련 기업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상선언이 이제 개봉 전 예매율이 전체 1위에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개봉 전 예매율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감으로 형성되는 것이라서
개봉 후에 관람객들이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 그래서 관련주에 정말 크게 투자하기는 조금 이름감과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한번 좀 미리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을 빼고 뭐 관련 팩트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 영진이 통합 전산망 실시간 예매율을 좀 따져보니까 어제 오후 12시 정도를 기준으로 예매율이 33.4%, 사전 예매량이 15만 7,214건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비상선언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박스오피스 1위가 한산인데 한산을 제치고 전체 예매율 1위에 등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팬데믹 이전에 개봉한 최종 관객수 942만의 엑시트와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11만 5,059장이었고요. 최종 1,441만 명을 기록한 신과 함께 죄아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11만 9,069장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어쨌든 예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인 것 같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전 예매율이 최종 관객수까지 과연 이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볼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화 관련 기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배급사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개봉 관련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영화가 많기 때문에 관련주를 투자를 좀 이어가시는 것도 리오프닝 관련 느낌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완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또 끝나고 한번 혼자라도 보러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자 일단 지난달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관객이 영화관에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개봉작 라인업도 비상선언에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 주연의 헌트에 이번 달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객이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똘똘한 수혜주 잘 찾아봐야 될 텐데 비상선언 관련주 쇼박스 지난주 좀 무섭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떤 종목이 조금 잘 갈 수 있는 종목일지 김병수 PB님 어떤 종목 생각해 오셨나요? 일단 쇼박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산이 지난 2주 전에 개봉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이 보진 않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비상선언 이후에 이제 개봉될 쇼박스 영화로는 압구정 리포트, 시민 덕후의 휴가 등에서 하반기 개봉 영화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저점 포인트에서 한번 들어올 수도 있는 좀 주가적 측면에서도 있기 때문에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번에는 드라마와 OTT 쪽에서도 쇼박스가 좀 많이 시리즈 제작에도 나선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웹툰 원작이 마녀, 현호, 연옥의 수리공 이런 것을 비롯해서 판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의 발판을 마련했다. 쇼박스가 이제 영화 제작 보급뿐만 아니라 이제 드라마 쪽 OTT 쪽에도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의 A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수가 있어서 영화 제작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드라마 제작사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 덱스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또는 VFX 시각 특수 효과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비상선언에서도 기술력이 투입되었고 이 이후에 헌트라는 영화에서도 기술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27일에는 가상인간 민지호가 이제 웹 드라마까지 출연하게 되면서 가상인간이 TV에 나오는데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구별이 안 됐었기 때문에 덱스터를 비롯해서 이제 시각 영상까지 하는 이런 업체들도 살펴보시면은 이런 미디어 업체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덱스터 꼽아주셨고요. 자,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김선영 대표님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지금 이제 대만에 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지정학적 이슈죠. 한쪽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쪽에는 미국과 중국인데 어쨌든 V자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V자 반등보다는 저는 U자 반등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분명히 올 연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거둬들이지 마시고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오늘도 좀 국내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지수는 지금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도 투자자분들 여전히 걱정 많으실 수 있습니다. 김병수 PB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미국 하원 의장이죠. 펠로시가 좀 대만에 도착을 했고 어젯밤 하룻밤 자고 오늘부터 이제 대중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대만 방문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펠로시가 이제 대만 방문해서 대중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의 아침 이렇게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봤어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